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과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라디오 듣는 것이 취미라서 집에서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에 사연을 보낸 적은 있어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땐 엽서에 사연 써서 많이 보냈잖아요. 그때부터 전 사연을 짤막하게 써서 라디오 프로에 보내고 채택돼서 라디오 DJ가 읽어준 적도 몇 번 있었죠. 요즘은 유튜브라는 세상이 또 있어서 제가 이 톡톡 사연을 자주 찾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사연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 써있더라고요. 짤막한 엽서글은 써봤지만 제 인생사를 쓰는 이렇게 긴 글은 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열흘이 넘게 글을 쓰고 고쳐도 보며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부족한 글이라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부모님과 시부모님끼리 아시는 사이라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만나다 보니 남자가 참 점잖고 과묵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한약방을 물려받아 하는 한의사였죠. 남편과 38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살고 있어요. 제가 평탄하다고는 했지만 생각해보니 남에게 나쁜 말도 잘 않는 점잖은 양반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네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남편의 한의원에 자주 오는 비슷한 또래의 단골 여자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는 관절염과 갱년기 증상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일주일에 2번씩은 꼬박꼬박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갔죠. 저도 한의원을 오가며 자주 보는 얼굴이라 그냥 단골 환자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최 간호사가 저한테 환자가 좀 심상치 않다고 저에게 슬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집에서 남편을 지켜보니 웬일인지 전보다 자주 저녁 때 출타를 하는 거예요. 한의원 문 닫고 집에 와서 늘 저녁 먹고 바둑을 두시거나 바둑 TV를 보시는 양반이 부쩍 저녁에 약속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간호사에게 화장품 선물 세트를 주면서 부탁을 했죠. 원장님이 퇴근하고 어디로 가는지 뒤를 밟아서 그 장소 좀 나한테 전화해달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최 간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환자와 종로에 있는 한 전통 찻집에 갔다면서요. 저는 그 찻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그 불륜의 광경을 보고 말았죠. 남편은 그 여자와 마주보고 손을 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지금 당신 왜 여기서 이 여자랑... 제가 소리를 치고 나서자 남편도 그 여자도 둘 다 놀라서 몸이 넘어갈 지경이었죠. 그 불려시 같은 여자는 핸드백을 품에 안고 저를 지나쳐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남편은 불안에 떨며 저와 집에 갔고 그 길에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첩도 두고 딴살림 차리는 남자들도 더럿 있었죠. 그래도 내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한의원도 뭐 여러분 생각만큼 돈 잘 버는 것만도 아니에요. 워낙 소탈하고 욕심이 없이 의료하는 사람이고 저도 그 성품에 반해서 인생을 맡긴 거죠. 그런데 바람이라니 제 눈앞에서 다른 여자랑 노는 꼴을 보이다니 배신감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고 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두 아들의 아빠라는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다른 여자랑 놀아날 수가 있어요? 애들과 나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내가 잘못했네. 아이들도 보는데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신이 크게 오해했어. 오해예요? 남녀가 찻집에서 손잡고 있으면 이미 볼장 다 본 거지. 무슨 오해예요? 그래, 뭐 하고 다닌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은 애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저에게 자신의 불륜을 털어놨습니다. 여자 환자가 갱년기 증상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고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도 남편이 의사로서 상담해 주었다고요. 참 불쌍한 여자라고 남편도 바람나서 집을 뛰쳐나가고 애도 시댁에 뺏겨버려 우울해야 한다면서요. 남편이 그 여자를 불쌍히 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그 여자 때문에 내 남편이 바람은 났는데 저는요? 저는 안 불쌍한가요? 남편은 그저 그 여자와 상담을 해줬을 뿐이래요. 같이 청계산에 한번 가고 찻집에서 얘기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정말 그 정도였다고요. 남녀로서 그 이상의 선을 넘지는 않았으니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남편의 말을 믿으실 건가요? 전 못 믿는다고 생각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 자신의 일이 되고 보니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 믿으면 내 속은 매일매일 어지럽고 남편은 너무 믿고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보천치 같지만 남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단 그 여자 환자는 밖에서든 한의원에서든 앞으로 만남도 전화도 안 된다고요. 만약 또 그 여자와 만난다면 그날로 이혼이고 두 아들은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간통죄로 그 여자를 경찰서에 쳐넣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의 바람은 끝났고 그 이후로 적어도 제가 알아챌 만큼 남편이 잘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늙은 지금도 한 번씩 그때가 불쑥 기억이 나서 남편이 너무 미워 꼬집어버리곤 한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인 세준이는 아이가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반대로 둘째 세원이는 늘상 말썽 부리고 고집이 센 애였죠. 어쩌면 한 배에서 낳은 내 새끼들 둘이 성격도 외모도 그렇게 다른지. 첫째는 키가 좀 작고 통통한 편입니다. 먹는 걸 참 좋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타입 있죠? 둘째는 어려서부터 입이 짧고 밥을 잘 안 먹어서 제가 애 먹이느라 곤욕 좀 했어요. 그런데도 키는 쑥쑥 크고 얼굴도 곱게 잘생겨서 무슨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죠. 먹는 영양소만 봐도 첫째가 더 커야 하는데 첫째는 성인이 돼서도 키가 170이 될까 말까 했고 둘째는 맨날 라면에 콜라 달고 살았는데 180까지 컸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늘상 제 속을 긁어놓는 놈은 바로 둘째 아들이었어요. 학원 보내놓으면 땡땡이 쳐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연락 오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학교에서는 친구들 때려서 한 번씩 학교에 불려가야 했고요. 사춘기 때는 또 담배 피우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싸움을 하지를 않나 같은 반 친구 때렸다고 해서 정말 학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어릴 때는 둘째가 원망스러웠죠. 저는 사랑해주고 엄하게 훈육하며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 둘째는 이렇게 비뚤어지게 자라기만 하는 걸까요? 둘째가 고등학생일 때 밤마다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여자애들 태우고 술도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떤 날은 집에 온 둘째에게 등짝을 때리면서 화를 냈어요. 너는 왜 허구한 날 그러고 다니니? 응? 제발 형처럼 착실하게 학생답게 살 수는 없어? 너 장래 희망도 미래도 없냔 말이야. 아, 또 형이랑 비교 지르시네. 엄마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은 학교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찐따. 찐따라고요. 형은 뭐 문제 없는 줄 아나? 왜 나만 이 집구석에서 문제야? 아니, 말이 안 통하해, 이씨. 도대체 부모가 혼내도 말귀를 알아먹는 법이 없는 문제아였죠. 경찰서도 이놈 때문에 2번이나 가봤어요. 그래도 고3 때 돼서야 철들었는지 이런 사건 사고 없이 뒤늦게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대요.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제발 싸움박질 오토바이는 타고 다니지 말아달라고 빌었던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도 그닥인 녀석이 뒤늦게 공부해서 어디 괜찮은 대학교에 갈 수가 없었죠. 이름도 모르는 지방대학교에 입학해서 거기 기숙사에서 자취를 하며 지냈어요. 학창시절 동안 사고치고 다닌 녀석이 먼 도시에서 대학생으로 잘 지낸다는 점에 감사하며 한시름 놨죠. 둘째로 제 속은 문드러졌지만 다행히 저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세준이는 두뇌가 명석한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 학습센터에 가서 IQ를 재보니 148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책을 보기를 좋아하고 아빠와 바둑 두는 효심도 있는 조용한 아이였죠. 학교에서는 늘 모범생의 전교권의 성적으로 유명한 학생이었고요.
거기에 심성은 얼마나 착한지 정말 개미나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사람일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던 둘째와는 너무 달랐죠. 제가 지 동생 때문에 속이 썩어서 한 번씩 울 때는 첫째는 와서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동생 목까지 더 잘하고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우리 첫째. 하지만 이 아이에게 부족한 것은 외모와 친구였어요. 키가 좀 작은 편이고 통통하다 보니까 외모가 매력적이진 못하죠. 남자는 얼굴이 아니고 능력이야. 네가 능력을 더 쌓고 잘 나가면 외모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단다. 봐라, 아빠도 키가 너보다 작은데 너희 엄마처럼 예쁜 부인 얻었지? 이렇게 남편은 세준이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세준이는 워낙 낯을 가리는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학기가 되면 늘 스트레스를 받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했죠.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이나 만화책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걱정거리 말고는 늘 우리 집의 자랑이었던 첫째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수능 성적 잘 받고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학교에 치의학과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치과대학은 6년 과정으로 좀 길어요. 세준이는 치과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느 대학생들처럼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술 먹고 그런 모습은 별로 보지를 못했고요. 엄마인 저는 걱정이 돼서 미팅 좀 해보라고 말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엄마, 저 1학년 때 미팅 나가봤어요. 상대는 2대 여자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중 한 여자애가 저한테 어머, 만화책에서 보던 딱 오타쿠처럼 생겼네? 하고 놀리더니 거기 나온 여자애들 우리과 친구들이 다 저를 무시하고 놀려대는 거예요. 난 똑똑하고 멀쩡한데 그런 멍청한 것들한테 왜 놀림을 받아야 해? 나 이제 그딴 거 안 해요. 여자 만나는 게 뭐 중요하다고. 우리 세준이는 잔뜩 눌린 짧은 머리에 뱅글뱅글 안경 쓰고 다니는 키가 작고 뚱뚱한 모습이니까 외모가 중요한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도 놀림감이 되는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 세준이는 국시원에서 치과의사 국가시험도 한 번에 패스한 능력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따낸 것이죠. 이후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해야 할 군 복무를 공중보건의사로 했어요. 세준이, 세원이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서울치과라고 있는데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어린 세준이한테 넌 똑똑하니까 꼭 좋은 의사 되라. 나중에 의사 돼서 내 밑으로 오면 잘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의사의 꿈을 심어준 분이죠. 세준이가 군복무를 마치고 종합병원에 전문의로 갈지 개원할지 고민을 하더니 아빠, 엄마, 저 서울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할래요. 거기에서 잘 배우고 나중에 개원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더라고요. 전 더 바랄 게 없었죠.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은 치과 의사를 하게 됐고 믿을 만한 치과에서 일한다는 것도 좋았고요. 세준이는 나름 동네에서 소문난 서울치과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저축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직업도 좋은데 왜 총각이냐며 세준이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하지만 세준이는 연애에 대해 좋은 추억이 없는지 진짜 여자가 무서운지 도통 여자랑 데이트를 하질 않더라고요. 30대가 된 아들이 저렇게 일만 하다가 혼자 늙어 죽는 건 아닌지 늘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인지 세준이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많은 얘기가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펼쳐볼게요. 말썽꾸러기였던 우리 둘째 세원이는 커서 어떻게 됐냐고요? 지방대에 보내놓고 뭐하고 사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떻게 졸업은 무사히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서에 불려간다거나 그런 사고도 없어서 남편과 저는 이놈이 철이 든 모양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겠다며 서울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놈이 하고 다니는 게 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취직 준비한다는 애가 남들처럼 토익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나 면접으로 바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태평하게 오전 11시는 돼서야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운동을 하고 집에 와요. 그렇게 좀 있다가 저녁쯤 되면 매일같이 나가는 겁니다. 둘째가 대학교에 간 뒤 등록금은 입금해줬어도 용돈 달라고 보채는 일이 없던 걸 보면 늘상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버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세준이는 아르바이트가 저녁에 있다면서 늘 저녁에 나가고 새벽 1~2시쯤 돼야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패션에도 관심이 많아서 머리 매만지고 몸도 관리하고 외출 때마다 옷을 신경 쓰는 것이 무슨 모델처럼 하고 다니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사귀는 여자들도 많은 눈치였습니다. 핸드폰 맨날 울리고 문자나 톡 보느라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어요. 둘째 너는 취직 어떻게 할 거야? 형만큼은 아니어도 너 하나 먹고 살 일은 찾아야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용돈 혼자 벌어 쓴 놈입니다.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있잖아요. 무슨 걱정이에요? 사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남편도 저도 잔소리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워낙 어릴 때부터 속 썩인 아들이니 이쯤만 살고 있는 것도 장하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너무 마음을 놓은 탓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원이 이놈이 제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호스트바라고 돈 많은 여자들이 남자 끼고 노는 술집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 서울 올라와서는 여자들 여러 명 만나면서 얻어먹고 다니나 봐요. 그냥 그 정도면 다행인데 중년의 부자 여자들 지랑 나이 차이가 무슨 20살이 날 텐데 그런 이모뻘 여자랑 무슨 연애를 하고 다닌다는 건지. 분명 그 여자들이 주는 돈을 노리고 만나는 거겠죠. 이게 제비가 아니고 뭐냐고요. 정말 내 속에서 낳은 아들이라지만 어디 뉴스에 잡혀가는 사람들 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아채고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고 실망이 돼서 그날 처음으로 매를 들었습니다. 세원이가 어릴 때 그렇게 사고치고 다녀도 호통치고 혼내긴 해도 매를 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 큰 아들에게 골프채로 엉덩이를 몇 대 때리는 모습 처음 봤어요. 맞은 세원이도 목격한 저도 정말 놀랄 일이었어요. 그렇게 화내다가 그만 남편은 뒷목을 잡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갔죠. 남편은 높은 혈압과 스트레스로 뇌경색에 왔다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세원이는 자신 때문에 아빠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병원에서 내내 아빠 옆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저에게 집으로 갔다 오라고 보내면서도 자기는 계속 아빠 옆을 지켰죠. 남편은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부터 우리 아들 세원이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회복하는 동안 나가지 못한 한의원에 자기가 가서 청소도 하고 환자 전화도 받았죠. 남편이 건강을 찾고 한의원에 나가자 아빠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떳떳하게 살아볼게요. 아빠, 저 걱정 마시고 이제 건강만 하세요. 저는 세상 어떤 금과 돈을 준다고 해도 그날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물론 세원이가 그렇다고 여자들 만나는 것도 딱 끊고 무슨 고시 공부를 하고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만나던 여자들과 관계를 끊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또래의 연애는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흠인가요? 그리고 지방대 출신에 딱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아들이 일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세원이는 당분간 아빠 한의원에서 상담 데스크를 맡기로 했어요. 워낙 호감형 외모에 말솜씨도 좋아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볼 일이에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들 좋아하세요. 사실 남편의 한의원은 선대부터 내려온 자리에서 별로 바꾸지도 않고 이어온 곳이라 요즘 다른 한의원과 달리 낡고 작은 느낌이었죠.
남편은 병을 고치는데 가게가 뭐 중요하냐는 철학을 갖고 있어서였죠. 하지만 세원이는 그런 남편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빠, 요즘 세상은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분들도 이왕이면 깨끗하고 이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마음까지 밝아질걸요? 제 말 믿고 한번 리모델링 하세요. 결국 세원이의 말에 설득당해버린 남편은 한 달 동안 한의원 문을 닫고 건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리모델링을 나서서 주도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 세원이었죠. 그간 둘째를 키우며 감내한 아픔과 수고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든든하게 아빠와 한의원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너무나도 기뻤죠. 솔직히 첫째가 치과대학에 붙었을 때보다 더 감동했어요. 한의원을 문 닫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남편과 유럽 여행도 갈 수 있었고요. 내 생에 이렇게 긴 여행을 가보다니 이게 다 둘째 아들 덕이죠. 이제 저에게 걱정거리라고는 첫째 아들의 혼사뿐이었습니다. 둘째도 있지만 이제 막 30을 넘겼을 뿐이고 이 녀석은 마음 먹으면 결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아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세준이가 사귀는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세준이는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요즘 애들은 잔치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들만 해도 갈비찜이나 해물탕보다는 피자나 스테이크 더 좋아하고요. 귀한 세준이의 여자친구, 아니 예비 며느리감에게 점수 따고 싶었습니다. 센스 있는 젊은 시어머니처럼 보이려고 아웃백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포장을 했죠. 거긴 가끔 아들들과도 외식하러 가는 곳인데 남편은 좀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레스토랑 음식들을 차려놓고 와인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세준이의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요. 세준이 얘기만 듣고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네. 자, 여기 와서 저녁부터 들어요. 아가씨 입만 몰라서 아웃백에서 포장해 왔는데 괜찮죠? 어머, 어머님 센스가 대박이세요. 전 그냥 그런 집 음식일 거라고 생각해서 샐러드 하나 먹고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점심도 굶고 올 걸 그랬어요. 다행히 세준이 여자친구는 제가 차린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마시면서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죠. 이 친구 이름은 이영신. 나이는 28살이에요. 저보다 6살 어린데 정말 이쁘게 생겼죠. 키도 늘씬하고 몸매도 좋은 요가 강사예요. 엄마 저 영신이랑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랑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아들은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참 축복받을 일이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엄마로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요가 강사면 어디 요가원,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나요? 아, 원래는 백오 신도시에서 힙한 요가 학원 차렸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문 닫았어요. 아, 상가 월세도 비싸고 신도시 아줌마들이 좀 드세요 말이죠. 시달리다가 못해 먹겠다고 때려쳤어요. 지금은 백화점 문화센터나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강의 있으면 파트타임으로 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한 아가씨이기도 하고 말투를 들어보니까 좀 싼티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실망을 했죠. 아유, 그럼 선생님이네. 요가 선생님. 아이, 그럼 전공도 체대 쪽으로 한 건가? 아니요, 요가 그냥 민간 자격증 같은 거 따고 할 수 있어요. 체대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전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 졸업했고요. 공부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똑똑한 치과 의사인 세준 씨한테 반한 거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아가씨는 해맑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예비 시부모 앞에서 요가 선생으로의 고충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자기 입장에서 고충이지 제3자인 제가 듣기에는 전혀 성실하거나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저녁 술 약속이 많은데 그렇게 마시다 보면 다음날 강의 시간에 늦거나 취소하는 일이 잦았대요. 그리고 자꾸 남자 수강생들이 연락처를 주고 만나자고 졸라서 수강생 관리 차원에서 몇 번 밥 먹거나 차도 마신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말로 양다리, 어장관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도 얌전한 여자가 아닌 것 같죠? 전 이 아가씨가 갈수록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아가씨 집안 얘기를 듣고 저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전 부모님 없어서 상견례 패스해도 돼요. 엄마가 임신해서 저 낳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쭉 키워주셨거든요. 아빠는 누군지 잘 모르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진 엄마가 생일날 챙기러 한 번씩 오곤 했는데 이젠 아예 소식 두절됐어요. 거기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엄마가 미혼모에 조부모가 쭉 키워주신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저와 남편 표정이 굳어지자 첫째는 이 일을 이미 각오했던 모양인지 우리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엄마, 우리 영신이 얘기 듣고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환경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자기는 누구보다 밝고 예쁜 친구예요. 모든 여자들은 남자 외모나 능력만 밝히는 속물이고 뻔하다고 생각했던 저를 바꿔준 여자라고요.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영신이 놓치면 나 평생 결혼 못할 거예요. 아니, 안 할 겁니다. 세상에 조선시대 전쟁을 앞둔 장군보다 더 결연한 의지였어요. 그렇게 굳어버린 분위기를 풀지 못한 채로 세준이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갔죠. 우리 부부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뒤로 세준이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했어요. 제 아버지도 저도 그 아가씨는 아닌 것 같다고 반대를 했지만 사랑에 빠진 아들은 우리 얘기를 듣지도 않았죠. 저는 다급한 마음에 동생인 세원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원아, 네 형 아무래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것 같다. 네 형 여자친구도 만나보고 그 둘에게 결혼은 좀 천천히 하라고 설득 좀 해보렴. 둘째는 자기만 믿으라면서 형과 여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아요. 셋이 만나고 둘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물었죠. 그래, 네가 보기에 그 여자 어떤 것 같니? 네 형은 계속 결혼하겠대. 엄마, 형이 그 여자한테 단단히 넘어갔던데?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여자도 별로 만나본 적 없는 쑥맥인 형이 어리고 예쁜 아가씨가 먼저 다가와서 꼬시니까 안 넘어갈 수가 있나 뭐. 지금 형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것 같네. 엄마 그거 알아요? 그 여자애가 형 치과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한테 잘해주고 핸드폰 번호도 주고 꼬신 거. 내가 형한테 그 여자애 구린데 많아 보인다. 걔 얼굴 인공인 거 아니야. 내가 딱 봐도 견적만 2천만 원 넘는 애다. 코, 쌍꺼풀, 이마, 가슴까지 그냥 싹 갈아엎은 수준인데 그게 뭐 이쁜 거겠냐. 엄마랑 아빠가 반대하는데도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건 형답지 않다. 뭐 그렇게 설득한다고 했는데 형은 자만추로 만났다면서 원래 아는 치과 환자였다가 연인 관계 된 거라고. 보기보다 괜찮은 여자라고 자기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형은 그 여자랑 결혼하겠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를 낳고 키워본 부모 심정 아시죠?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끝없는 사랑과 애정을 조건 없이 베푼다고 하지만 자식이 그런 부모를 멀리할 때 정말 서운한 마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35년을 키워온 첫째는 그 여자 때문에 저와 남편과는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금이 간 것처럼 보였죠. 결국 우리는 자식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세준이의 이 말은 결혼 반대를 단념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손자 생겼다고요. 우리 영신이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는데 결혼하지 말라고요? 내 핏줄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엄마가 마음 좀 돌려주세요. 세준이는 며느리와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생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며느리는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었어요. 키워주신 조부모님은 돌아가신 이후였고 연락을 하거나 만날 만한 친척 어른도 안 계신다면서 상견례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법도 있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세준이는 치과 의사로 4년 정도 일하면서 모은 돈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과 주변에 괜찮은 새 아파트 전세금 5억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죠.
부모 입장에서 첫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자가로 살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억을 보탰죠. 그렇지만 며느리라는 애는 정말 결혼하면서 거의 자기 돈 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혼수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니까 원래 자기가 쓰던 것도 있고 아파트에 옵션이 많아서 살 것이 많지 않다면서 결혼하고 천천히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 돈 들여 혼수 안 하고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가전이며 가구도 사겠다는 뜻 아닙니까? 신혼집은 처음에는 안방 침대랑 지가 쓰던 화장대 그리고 거실에 TV 정도만 갖추고 결혼하더니 매달 하나씩 가구도 사드리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를 최고급으로 꾸미더라고요. 다 내 아들 돈으로 말이죠. 결혼하면서 그 아이한테 받은 거라고는 우리 한복과 세준이, 세원이 양복이 전부였어요. 아들 자식 결혼시키면서 장사할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억 가까이 돈을 쓰면서 지는 한 300만 원이나 썼을까요? 조건도 별로인 며느리가 정말 이기적인 것만 같아서 볼수록 정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영악한 것이 남편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 모두 속이고 만 겁니다.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것 같다고 말해서 신혼여행은 출산 이후에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사실 상상 임신이었다면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길래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저 아들 가진 죄, 자식이 저지르는 실수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싶어서 겨우 한을 사귀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혼도 했으니까 차차 갔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도리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며느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기를 갖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라고 간섭한다고 싫어할까봐 아이를 빨리 가지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죠. 제 아들 나이가 37이나 되고 며느리도 31살이나 됐으니 이세를 빨리 가져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되먹지 않은 며느리가 집안에 큰 분란을 일으킨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가 돼서야 애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을 아주 다행으로 여기게 됐죠.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생일이었던 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부부와 둘째 아들이 남편의 생일 축하를 해주기 위해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왔어요. 애들은 각자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을 아버지에게 주고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좋아했죠. 저는 미리 준비한 출장 뷔페 음식을 다이닝룸에 세팅하고 있었고요. 며느리가 온 뒤로는 같이 음식을 접시에 담고 술을 준비하는 등 생일 잔치를 함께 준비했어요. 남편이 기분 좋은 나머지 선물로 받았던 발렌타인 30년 산을 개봉하자 아들들과 며느리가 탄성을 지르며 맛있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고 얘기를 하며 분위기가 참 좋았죠. 그래서였을까요? 다들 만취해버린 거예요. 그중 술을 좋아하지 않는 저를 빼고는 모두들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첫째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재워야 할 정도였어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도 많이 취해 보였지만 기분이 좋은지 술을 더 마시고 싶다고 난리였죠. 많이 놀아봤던 녀석들이라 그런지 체력이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인 둘째 아들도 자기 차로 같이 가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만취해서 어떻게 운전해서 가냐고 말렸죠. 그런데도 이 생각 없는 며느리는 자기가 괜찮다며 운전해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며느리와 둘째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저 남편의 생일날 다들 기분 좋고 거하게 놀았던 좋은 하루였구나 하고 다음 날을 맞았어요. 오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려서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어제 제가 부른 대리기사인 것 같았어요. 의아했지만 대리기사가 어제 대리비도 못 받고 왔다면서 제게 잠깐 볼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걔네가 어제 취해서 실수를 했나 싶어서 저는 얼른 대리기사에게 사과를 했죠. 대리기사는 괜찮다면서 30분쯤 뒤에 우리 집 앞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나 말하는 모양새가 괜찮은 사람 같아서 저는 집으로 오면 대리비를 주겠다고 오시라고 했죠.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선 30대 우리 첫째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가 집에 와서 커피와 함께 대리비를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헌데 제가 이렇게 집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대리비를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 나이쯤 같으신데 좋은 분이 나쁜 자식놈들 때문에 속고 계신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겪은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리기사에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시라고 말했고 그 이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의 행색을 하고 이런 짓을 벌이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제가 사모님에게 들었던 목적지는 두산 위브 아파트였는데 막상 차에 탄 며느리는 자꾸 근처 유흥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탄 아드님에게 계속 우리 한 잔 더 하자, 내가 더 재밌게 해줄게 응 하면서 2차를 가자고 꼬시더라고요. 그 아드님은 좀 귀찮아하고 그 여자를 밀어내긴 했는데 본인도 취했는지 나중에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결국 한 단란주점 앞에 둘이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더니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대리비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둘 다 무시하고 오히려 아드님이 저에게 주먹질을 하려는 듯 꺼지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전 돌아와야 했고요. 그 둘의 사이가 부부 아니죠? 며느리와 시동생 맞죠? 네. 여자는 첫째 아들 부인이고 같이 탄 애는 그 둘째 아들이니까 시동생 맞죠? 그래서 둘이 술집에 갔다는 건가요? 네. 그 며느리라는 여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철없을 때 나이트 삐끼도 해보고 술집 여자들 업소에 태우고 다니는 일도 해보고 그런 어두운 세계에 있어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며느리라는 여자 하는 짓이나 말투가 영락없이 술집 여자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라는 그 아드님도 착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고요. 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둘째와 며느리가 나누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도련님, 우리 2차 가서 재밌게 놀자. 자기네 집에서는 조신한 척 답답하게 굴어야 하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알잖아. 옛 생각하면서 신나게 놀아보는 거 어때? 야, 미쳤어? 야, 넌 내 형수야. 네가 그런 년이라는 거 결혼할 때 진작 알아보긴 했는데 나랑은 좀 미친 거지. 근데 나 궁금한데 너 같은 애가 왜 재미없는 우리 형이랑 결혼하려고 든 거냐? 물주나 스폰 있었을 거 아니야. 아이씨, 졸라 담배 땡기네. 너 가진 거 있어? 뭐 없다고? 그렇지. 나이는 많아도 돈 많은 사장 오빠를 만나고 다녔었지. 술집 같은 데는 22살 때까지만 다니고 나름 머리 굴려서 나중에 어디 전문대학교 다닌다고 입학금만 내고 대학생인 척 애인인 척 해주는 그런 걸로 바꿨어. 술집은 억지로 술도 마셔야 되고 거기 세계가 영 끝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유명한 골프장 근처에 카페 같은 데 죽치고 있으면서 괜찮은 물주 찾은 거지. 스크린 골프장도 그렇고 돈 많고 시간 많은 놈들이 찾는 데니까 역시나 그런 놈들 투성이고 거기서 나같이 이쁜 애가 보이면 눈이 휘가닥 돌더라고. 꼬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 그렇게 그 오빠들이 주는 용돈으로 월세도 내고 명품도 사고 잘 살다가 그 새끼 만난 거지. 아니 겉으로는 멀쩡했다? 심지어 나이도 50살밖에 안 되고 머리도 안 벗겨진 사장 오빠였어. 근데 그 새끼 완전 변태인 거야. 툭 하면 수갑 손목에 채우고 개처럼 기어가게 시키고 취하거나 흥분하면 막 때리고. 진짜 변태 폭력적인 새끼였는데 하도 심해서 내가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 스토커처럼 집착하는 거야. 내 집도 알아내서 찾아오고 다른 놈이랑 만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경찰이 비웃고 수사도 안 해주더라고. 나이 많은 남자를 네가 만나고 다니는 게 정상이냐, 오히려 네가 꽃뱀 아니냐 이러면서. 나쁜 새끼들.
그래서 마음 고쳐 먹고 더 늙기 전에 정신 차리고 멀쩡한 남자 하나 만들어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지. 그러다가 내가 다니는 치과에서 본 니네 형이 떠오른 거야. 딱 봐도 여자도 못 사귀어본 찐따 새끼인데 내가 좀만 꼬셔도 넘어오겠다 싶고 직업도 그만하면 돈 좀 있겠다 싶어서. 와, 2년 동생이 내 앞에서 우리 형 찐따라고 대놓고 하네. 그런가? 근데 뭐 너도 네 형하고 다르잖아. 첫눈에 너 만나고 나랑 같은 과인 거 딱 알았는데 뭘. 너네 집에서 너만 별종 아니야? 뭐하고 놀았는지 네 얘기도 좀 해봐. 아, 됐어. 그리고 너 다 뜯어고친 거잖아. 너 같은 애는 내 스타일 아니야. 더럽게 자꾸 그만 주물러. 너 내 형수다. 대리기사 백밀러로 보니까 며느리는 아들 옆에 착 붙어서 가슴팔에 보벼대고 아들 허벅지랑 여기저기를 쓰다듬고 부부처럼 스킨십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충격에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겨우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리기사의 얘기를 계속 들었죠. 아우, 알았어. 튕기기는. 하긴 너 진짜 몸도 그렇고 얼굴도 술집에서 에이스급으로 잘생겼어. 여자들이 넘어갈 만해. 아우, 니네 형이 돈 많고 순진해서 결혼에 살기는 편한데 진짜 얼굴 보면 밥맛이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너 보면 그냥 막 땡기고 진짜 좋은데. 어때? 우리 금단의 사랑 좀 해볼까? 형수님과 그런 거 자극되지? 응. 우리 한 잔만 더 하면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둘은 단란주점 앞에 내려서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 무슨 짓을 더 했을지 알 수 없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아들과 며느리가 발정난 짐승처럼 그랬다니. 그리고 그 며느리라는 계집이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 순진한 첫째를 꼬드겨서 결혼까지 시키고야 말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저는 대리기사의 말에 충격을 먹고 그 앞에서 체면도 있고 꺽꺽대고 울었어요. 한참을 우는 동안 대리기사는 나에게 휴지도 가져다 주고 위로해 주었죠. 사모님, 저도 그렇게 철없이 막 살았던 놈입니다. 다행히 지금 와이프 만나서 정신도 고쳐먹고 아이도 낳고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죠. 회사 다니면서 밤에는 대리기사 뛰면서 우리 가족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요. 아마 아드님도 언젠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 거예요. 하지만 그 며느리는 안 돼요. 그런 년들은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사는 년들이고 고쳐지질 않으니까요. 제 말 명심하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리기사는 집을 떠났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서 둘째 세원이를 불렀죠. 그리고 집에 온 세원이에게 내가 들은 일들이 사실인지 다그쳤습니다. 세원이는 부끄럽고 미안해하며 사실이라고 실토를 했어요. 저는 주먹으로 가슴을 쳐대면서 이놈아 네가 동생인데 그러면 안 되지. 어찌 사람이 그러냐 하고 혼을 냈습니다. 아, 잘못했다고요, 엄마. 근데 형수랑 그냥 술만 마시고 헤어졌어.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선 안 넘었다고. 나 진짜 걔는 내 타입도 아니고 그냥 술김에 취해서 여자애가 달라붙으니까 적당히 논 것뿐이야. 거기서 내가 걔랑 자면 완전 개막장 되고 나 걔 아들 되겠지. 나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사는 놈이라고요. 걔는 나랑 자고 싶어 한 게 사실인데 술만 먹고 걔 형 집에 보내고 난 내 집에 와서 잤다고. 좀 믿어봐. 정말이야? 그럼 진짜 너네 그 선은 지킨 거지? 앞으로 그냥 만나지 마. 내가 그 며느리라는 그거한테 가서 따져야겠다. 아들은 진심인 듯 억울해했고 저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저의 대화를 남편이 듣고야 만 거죠. 지금 무슨 얘기들이야? 뭐? 형수랑 자?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뒷목을 또 잡았어요. 과거의 일처럼 이 양반이 쓰러질까봐 저랑 세원이는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무사했지만 차가운 물 한 컵을 들이키고는 우리에게 다 털어놓으라고 심각하게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게 된 그날의 일을 남편은 다 듣게 됐고, 이런 집안 말아먹을 이게 사람인가? 우리 부부는 세원이를 데리고 세준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마침 집에는 며느리가 있었고 우리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저는 며느리 뺨을 한 대 휘어 갈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맞아서 놀란 며느리는 저에게 소리를 쳤죠. 그리고 남편도 며느리의 머리통을 한 대 세게 쳤습니다. 며느리는 점잖은 시부모가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자 사태가 파악이 되었는지 둘째 세원이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빌기 시작했어요. 그날 일은 오해예요. 우리 같이 앉았어요. 술만 마시고 와서 내 집에 왔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누구랑 자? 내 동생이랑? 그때 신혼집 안방 안에서 첫째 세준이가 나왔죠. 우리는 세준이가 집에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첫째도 자기 아내의 실체를 파악하고 갈라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첫째에게 그날의 일을 모조리 얘기해줬습니다. 아휴, 불쌍한 내 첫째 아들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굳은 표정을 하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안 되겠던지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진짜 보자보자니까 이 노인네들이. 당신 둘째 아들이랑 앉았다니까. 왜 억울하게 이래?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나서는 며느리의 꼴을 보고 둘째는 눈이 돌아서 며느리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댔어요. 이런 개 같은 년이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짓이야? 네가 어떤 년인지 내가 다 알지. 걸레 같은 게 우리 형을 퐁퐁나무로 만들어서 벗겨먹으려고 해?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내가 다 증언할 거야. 너 우리 집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줄 알아? 그리고 우리는 버티는 며느리를 나가라며 신혼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과 핸드폰만 갖고 며느리는 쫓겨났고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려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오갈 데 없고 돈도 없으니 자기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댔겠죠. 하지만 충격을 먹은 우리 첫째는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날로 치과에 휴직서를 내고는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국하는 날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영신이가 어떤 애인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셨던 건데 전 그것도 모르고 아빠 엄마를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했나요. 전 이제 여자도 사람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머리를 식히고 나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영신이에게 이혼 합의서 보냈어요. 걔가 사인만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아들이라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돌아올게요. 하지만 며느리, 그 더러운 것은 쉽게 내 아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수를 타버리자 이제는 동생인 세원이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까지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 이제 새 사람 돼서 세준 씨 아내로 며느리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또 아기를 가질 참이었거든요. 아기 낳고 앞으로 잘 살게요. 너 같은 애 말을 뭘로 믿니? 귀찮게 굴지 말고 내 아들에게 연락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떠나. 뭐? 그래, 이혼해줄게. 근데 맨입으로는 못해. 아파트도 반으로 갈라. 5억 주면 이혼해서 도장 찍을 테니까 얼른 마련해놔. 천한 것이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던 둘째가 험악한 인상을 쓰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나한테 혼나볼래? 우리 엄마한테 어디 협박이야. 5억? 결혼할 때 빈털터리였던 년이 무슨 5억 타령이야. 참나. 야, 자꾸 돈 뜯어낼 거나 지저분하게 굴면 나 여자라도 치는 놈이다. 너 어디 하나 병신 만들어버릴 거야. 아니, 그 고친 얼굴 아작내버릴 거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무서워서 그대로 내빼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혼 합의서에 지 도장을 찍어서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불쌍한 내 첫째 아들은 그렇게 여행을 떠나버리고는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온 세준이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줬죠. 그리고 남편과 세원이도 첫째를 반갑게 맞았죠. 걱정과 달리 여행을 다녀온 첫째는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유럽, 아프리카 등을 다니면서 치과 의료 봉사도 하고 자유롭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표정도 전과 달리 자신감 넘친 모습이었고요.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치과 일을 열심히 하고 의료 봉사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첫째는 신혼집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기 돈 5억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빌려준 돈에 차익 1억을 보태서 5억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대리기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죠. 대리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그 못된 년에게 평생 속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괜히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겼으면 그걸 빌미로 이혼도 못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등 어떻게든 돈을 뜯어냈을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돈 드리니까 가족들과 살집 마련할 때 보태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자식도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수표 1억이 든 봉투를 대리기사님께 전해드렸어요. 돈을 받은 대리기사는 자기가 고아와 다름없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엄마처럼 잘해주신다며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자기에게 연락해달라고 하였죠. 이렇게 우리 집에 어지럽고 불행했던 일이 다행히 잘 마무리됐어요. 전 아직 혼자 사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 첫째 때의 일을 생각하며 아들들에게 결혼을 서두르라고 강요하지는 않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아도 좋다라고요. 그런 더럽고 못된 것 때문에 인상이 꼬이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사연 듣고 어떠셨는지요? 자식들의 결혼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시고 현명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쳐보려고 해요.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예요. 사실 그보다 더 좋아하는 제 위치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의 며느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가 자란 환경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전 어린 시절을 딱히 행복하게 보낸 편이 아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언제 어떻게 버려졌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에 버려져서 고아원 밖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배웠습니다.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하다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 안에서 모두 친절했고 저도 저를 버린 부모를 굳이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만 17 이후에는 지낼 수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저는 17이 되던 해 고아원을 나와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졸업을 했지만 대학은 갈 여력이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카페 알바, 고깃집 서빙, 편의점 포장 알바, 주방일, 웬만한 알바라는 알바는 다 해봤죠. 고졸인 저를 써주는 곳은 어차피 그런 곳들 뿐이었으니까요. 많이 힘들었죠? 남들 다 하는 일인데요, 뭐. 남들 다 하는 일이라도 더 열심히 하잖아요. 같이 일하면 그런 거 다 보여요. 남편은 함께 카페에서 일하던 대학생이었어요. 성격도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친구들도 많았죠. 그래서 저에게도 다정한 줄 알았습니다. 대학생인 남편이 저 같은 고졸고아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아서 마감을 하고 카페 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뛰어가면 바로 앞에 슈퍼가 있었지만 우산 하나에 몇천 원씩 쓸 여유가 그때 저에겐 없었거든요. 이 비를 쫄딱 맞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던 때에 제 위로 그림자가 하나 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우산 안 들고 왔어요? 네,
비가 올 줄 모르고.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요. 반대편이잖아요. 그리고 저 데려다 주고 가시면 막차가 끊길 텐데. 괜찮아요. 그런 후위는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제가 멀뚱히 남편 얼굴만 바라보고 있자 그는 한 번 더 웃으며 말했죠. 여기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가요? 데려다 줄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은 제가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제일 늦게 퇴근하면서도 생색 한마디 없던 점이 마음이 쓰였대요. 그래서 저를 계속 지켜보다 보니 어느 순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고아라는 걸 알았는데도 내가 좋았어?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너를 좋아하는 건데, 네 환경이 아니라.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5년이라는 기간을 연애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쯤 연애하면 남자친구가 언제 프로포즈를 하나 기다린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런 걸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저조차도 제 배경을 많이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무의식 중에 제가 결혼 얘기를 피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물어왔습니다. 넌 나랑 결혼하기 싫어?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야?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자꾸 말을 돌리고 피하잖아. 내가 그랬어? 제가 그러고 있는진 저도 몰랐어요. 난 아직 결혼하기엔 이르지. 제가 또 말을 돌리려고 하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뭐가 일러? 내 친구들 간 애들 이미 많은데 나는 너랑 할 거야, 결혼. 나랑 결혼이 왜 하고 싶은데?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나한테 더 좋은 사람은 없어. 그리고 너만큼 좋은 사람 보지도 못했고. 난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고아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난 그냥 네가 좋아서 결혼하려는 것뿐인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싫었고 그 편견을 언제나 증오했지만 정작 그 편견에 갇혀 사는 건 오히려 저였더라고요. 남편과 긴 시간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저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해도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남편의 상황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상황만 놓고 봐도 반대할 결혼인 게 너무나 뻔했죠.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 가진다고 고생 많이 하셨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 안 가져져서 고생하다가 겨우 낳은 자식이라고.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그늘없고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사랑받으며 자라면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이 좋았고 또 부럽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더 반대할 결혼임이 뻔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물론 자라오며 제 환경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봤고 또 그로 인한 차별도 셀 수 없을 만큼 받아봤죠. 그래서 이젠 그런 일에는 내성이 생길 대로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께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 배경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빨리 인사를 가자는 그의 말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겁나서 그래?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은 바로 꿰뚫어 봤죠. 나 솔직히 무서워. 제 대답에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왜 웃어? 나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 다 아셔. 다 아시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랑 똑같이 말씀하셨어. 진짜? 진짜야?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몰라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제가 물을 때마다 진짜라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물론 남편을 보면 그의 부모님의 성정이 어느 정도 보이긴 했죠. 정말 좋으신 분들일 거라고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혹시 몰라 하는 마음을 안고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더라도 절대 상처받지 말자고요. 귀하게 키운 아들, 세상 어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그걸 쉽게 허락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각오에 각오를 하고 처음 인사를 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 많았겠구나. 이제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렴. 사실 얘 가졌을 때 난 아들보다 딸이었으면 해서 빨리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결혼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가족이 없는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단, 혼수 이런 것 일절 없이 결혼식도 크지 않게요. 심지어는 결혼식에 비어있는 제 부모님 자리에 제가 속상할까봐 혼주 자리를 따로 두지 않으셨죠. 화촉도 없었고요. 세상 어느 곳에 그런 결혼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가족이 된 저와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딸과 엄마같이, 아니 그보다 더 사이좋게 지냈죠. 오죽하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질투를 할 정도였어요. 그럴 때면 제가 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엔 내가 어머님 딸로 태어날 거야. 그럼 당신이랑 결혼하려면 난 우리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되겠네? 다음 생에도 나랑 결혼하게? 그렇게 20년 가까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평온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도 더없이 사이좋게 지냈고요. 정말 친엄마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좋을까 싶을 만큼요. 누가 보면 할머니 아니고 외할머니인 줄 알겠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얘기해. 난 이제 포기했어. 가끔 장모님이라고 부르잖아. 나도 가끔은 네가 사위 같다. 예전에 저라면 정말 꿈도 꾸지 못할 평온하고 화목한 삶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많이 행복했어요. 그런 저희 집에도 변화는 찾아왔지만요. 아버님이 오랜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했던 이별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먼저 보낸다는 건 힘든 일이더라고요. 장례식 날 어머님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속으로 맹세 아닌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시고 잘 지킬 거라고요. 아버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상을 치르고 집으로 오자마자 먼저 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여기서 자주 가는 노인정도 가깝고 또 집 옮기는 것도 너무 번거로워. 그래도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게 저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아이고 시끄럽다니까 그러네. 저흰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라면 저희 정말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도 못 꺼내게 하셨어요. 사실 저도 포기가 안 돼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어머님 하시고 싶은 대로 두라고 당신이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자주 찾아뵈면 되겠지 하고 포기했습니다. 대신 정말 자주 찾아뵀어요. 어머님이 지겹다고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원래 어머님은 노인정을 가지 않으시고 아버님과 두 분이서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적하셨는지 노인정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도 거기서 사귀고 하면 좋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노인정에서는 자식들이 간식도 돌린다고 하길래 때마다 제철 과일이나 집에서 한 음식들을 보내드렸죠. 어머님은 그러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그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아니면 또 같이 살자고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초반 얼마간은 친구분들도 잘 사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님이 노인정에 가서 안 계셨거든요. 아무리 편한 딸 같은 며느리의 아들이라도 또 친구분들은 다르겠지 생각했어요. 거봐, 안 모시고 오길 다행이지. 어머니도 어머니의 삶이 있으시다니까. 그래도 나 좀 섭섭해. 하여간 당신 진짜 친엄마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 그렇게 또 평범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어머님이 어딘가 고민이 많아 보이셨어요.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아니라고 괜찮다고만 하셨고요. 그리고는 노인정에 가는 일이 전부 다 뜸해지셨죠. 노인정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휴,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물어봐도 아무 말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금방 또 좋아지셔서 괜찮구나, 별일 아니구나 했죠.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노인정도 어르신들끼리 파벌 같은 것도 있고 신입이 오면 따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절대 나서지 말라고들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나서면 좋아질 상황도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러 어머님 집에 갔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방으로 들어갔다더니 돌아 누우셔서 몸이 좋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쓰였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안 좋은 거라니까 그러네. 아니,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갔다 왔어. 그럼 식사하셔야죠. 그래야 약도 먹고 빨리 낫죠. 아이고, 지금 너무 졸려서 잠깐 누워 있어야겠다. 넌 집에 얼른 가봐. 매번 이렇게 나랑 밥 먹으면 어떡해. 그 모든 얘기를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 누워서 하셨어요. 어머님을 강제로 돌려 눕힐 수도 없는 일이고 걱정되는 마음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노인정에서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셔.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봐. 그리고 어머니도 말하고 싶으시지 않으신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마음이 쓰이니까 그렇지. 당신 마음은 너무 잘 알겠는데 어머님도 혼자 하고 싶으신 고민이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좀 참아봐. 아니야. 아무래도 내 얼굴 안 보고 돌아 누워서 내내 말씀하신 게 너무 신경 쓰여. 그래서 다음날 매번 하던 집으로 가겠다는 연락하지 않은 채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경악을 했죠. 거실에서 바닥을 쓸고 있는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글쎄 어머님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잖아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어머님은 얼른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미 다 본 상태였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님 댁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의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모습 보고 저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넘어졌다니까 그러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넘어지면 눈에 멍이 들어요. 이 지경이 되도록 말을 해주지 않는 어머님에 대해 화도 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 그제야 어머님이 말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아휴, 노인정에 어떤 할매 하나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할매가 주먹을 막 휘두르는 바람에 얼굴에 맞았어. 그 할매도 미안하다고 했고 다 잘 해결됐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아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끝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척만 척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노인정에 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성함을 얘기하고 며느리라고 했더니 다들 서로 눈치를 보기 바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거 그냥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다 물어봐도 아무도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노인정에 출근 도장 찍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구 며느리라고? 그 망할 할멈, 그 고아 며느리? 순간 귀를 의심하며 뒤를 돌아봤죠. 어떤 심술맞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벅저벅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여기를 왜? 나도 때리러 왔어? 어르신이세요? 저희 어머니 때린 게? 그래, 나다. 어쩔래? 그것 따지러 여기 왔어? 그 할매가 맞을만 해서 맞은 건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엠병을 떨어. 왜?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맞을 만한 짓을 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게 무슨 짓인지 드러나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는 아이고 역시 근본 없는 게 버릇도 없어. 그 말에 인상이 확 찌푸려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와 근본 없다라는 말들이요. 잊고 산 지 오래고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런 말에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할머니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더더욱 저희 어머님은 아무 잘못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희 어머님이 대체 뭘 그렇게 맞을 만큼 잘못을 하셨는데요. 정말 막말이 나가려던 걸 그래도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어르신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어머님 얼굴에 먹칠을 할까 싶어서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유는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죠. 그랬더니 그 곽할머니라는 분이 팔을 걷어붙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것 같이 말이죠. 새로 들어온 주제에 자식이 준 간식이다 과일이다 하면서 유세나 떨고 그런 걸로 여기 노인장 할매 할배들 마음 사려고 하는 것도 꼴 같지 않은데 입만 열면 그놈의 우리 며느리 누가 보면 여기 사람들 며느리 없는 줄 알겠어. 누군 자랑을 못해서 안 하나? 그리고 그 대단하고 잘난 며느리가 알고 보니까 고아라는데 얼마나 화가 나? 겨우 그런 며느리 그렇게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닌 게. 그래서 고아 며느리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고 잘났다고 떠드냐고 했더니 날려들잖아. 그 할매가 먼저 나를 쳤다고. 역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괜히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리고 왜 저한테 이유를 절대 말하지 않으셨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을까봐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꽁꽁 숨기신 거였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말을 그렇게 막 하시니까 그러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경우가 바르신 분인데. 뭐? 내가 없는 말 했어? 제가 고아인 게 죄도 아닌데 그런 걸로 꼬투리 잡으신 게 잘못하신 거죠. 이거 어디서 대먹지 못하게 한참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며. 아이고 역시 근본도 없고. 어른 대접 받으시려면 어른답게 구셔야죠. 나이만 먹으면 어른인가요? 제 말에 곽할머니 눈에 순간 불꽃이 확 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저를 때릴 기세로 다가오는 걸 주변 할머니들이 막아 세웠습니다. 아이고 곽씨 그만해. 아이고 그리고 며느림도 이만 집으로 돌아가요. 아이고 이러다 큰 싸움 나겠네. 아이고 놔봐 초년이. 입 험하신 거부터 고치셔야겠어요. 말끝마다 연연거리시는 분이 더 근본 없어 보이니까. 그러고 돌아섰습니다. 뒤로 곽할머니라는 분이 악을 쓰시는 게 들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 말을 들은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왔고 저를 감싸겠다고 저런 험상궂은 할머니한테 달려드신 어머니의 마음에도 눈물이 났죠.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우는 저를 남편이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잊기로 했어요. 굳이 어머님에게 저도 아는 척해서 더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그 곽할머니의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노인정 기록부를 보고 저희 어머님 집에 찾아온 곽할머니 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찾았거든요. 제가 마침 어머님 댁에 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또 어머님 혼자 감내하셨을 걸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 딸도 정말 경우라고는 없더라고요. 몰상식했고요. 당신이 딸이야? 우리 엄마 찾아와서 지랄하냐니? 아, 곽할머니 따님 분이세요? 근데 지랄이라뇨. 저는 맞는 말만 했는데. 맞는 말? 야, 어른 말에 따박따박 대들고 어른 대접받으려면 어른답게 행동하라 했다는 게 맞는 말이라고? 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쪽도 지금 그쪽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르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라는 거야? 야, 안 되겠네. 이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깍 하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고 경찰 출동하고 나서야 잡고 있던 제 머리채를 놔줬습니다. 그 딸과 그 할머니는 이미 동네의 유명인사 같았어요.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드는 게 있으며 행패 부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바람에 고성방가로 신고도 많이 들어간 전적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 머리채를 잡은 걸 폭행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뻔뻔하게 와서 따졌습니다.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네가 우리 딸을 고소해? 이년이 진짜 뒤지려고. 저희 집 앞에 CCTV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구석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자 곽할머니가 멈칫하더라고요. 여기서 저 치시면 할머니도 고소할 거예요. 이게 보자니까 나도 저 할매한테 맞은 거 고소할 거야. 증거 없으시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눈에 멍까지 드셨는데 저희도 그럼 그걸로 고소할게요. 제 말을 듣고도 한참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서 있던 곽할머니가 두고 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히 살던 저희 가족의 일상은 그때부터 달라졌죠. 곽할머니와 그 집 딸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저희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집 앞에 오물이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우편물이 다 찢어져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택배가 없어지기도 했고요. 매일 그렇게 저희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그들을 대처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좀 물어보니까 그 집 아줌마가 이혼하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옆집, 윗집 이런 데도 맨날 뻑하면 시비 걸고 그런데 약간 화목하고 사이좋은 가족들 보면 더 시비 걸고 다닌다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더라긴 하지만. 딸의 말을 듣고 저도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괜히 자식이랑 사이좋은 어르신들을 보면 더 포악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노인정 다른 어르신들도 건들지 않는다고 말이죠. 며느님 앵간하면 합의해주고 치워요. 아이고 저 할머니랑 딸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 괜히 네가 고생한다. 대충 합의해주고 말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님 눈에 든 멍도 멍이지만 그렇게 봐준다고 다음에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갔죠. 저희 집에 오물 묻히고 가면 저도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오고 저희 집 택배 훔쳐가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런 짓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도 참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뭘요? 음식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 우편물 찢어놓은 거 그만두지 못해? 그리고 택배는 돌려줘야지. 그게 얼마짜린데.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기회 주려고 찾아왔더니 2년이? 저희 집도 누가 집에 오물 묻히고 가고 시도 때도 없이 택배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인가 봐요. 신고해서 같이 범인 잡으면 좋겠네요. 경찰서 같이 가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를 악물더니 숨을 몰아쉬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 앞에 오물을 묻히거나 택배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동네에 우리 가족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던데? 무슨 소문? 소문의 내용은 이랬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요. 엄한 사람 잡아서 고소한 다음 합의금을 떼어 먹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두 집 살림을 하네, 그 집 할머니는 정신이 이상하네 하는 같은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인 게 없었지만 신경이 쓰이기는 했어요. 원래 소문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퍼지다 보면 어느 순간엔 진짜가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더러운 방법까지 쓰는구나 싶어서 괘씸했죠. 그 집 뒤를 좀 알아봐야겠어. 이 총성 없는 전쟁은 그렇게 이막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소문을 듣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듣자하니 그 집 할머니와 딸은 열등감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타겟이 되기도 전에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닌 거더라고요. 자신의 불행한 가정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았어요.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중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자던 저희 어머님까지 참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도 그 곽할머니와 딸이 저희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저희 딸이 집에 오다가 봤지만 그냥 그러려니 한 모양이에요. 근데 길을 가던 저희 딸을 불러 세워 시비를 건 것 같더라고요. 너네 엄마한테 빨리 고소 취하하라고 해. 가만 안 둔다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저한테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취하하겠다고 해도 말릴 판이구만. 뭐? 이게 지 엄마 닮아서 어른한테 말 대꾸 따박따박. 그냥 그렇게 하라면 이해 알겠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경우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왜요? 지 엄마랑 똑같구만 똑같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엄마가 고아로 근본이 없어서 막 나가더니 너도 그렇게 교육받았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러면 두 분은 근본이 퍽이나 있으셔서 여기까지 와서 자기 손자 딸뻘 되는 애 잡고 이러고 계세요? 이렇게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으신 분들처럼 살 바에는 그냥 근본 없는 게 낫겠네요. 이게 진짜? 그리고 제 딸의 머리채를 잡은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래도 어른들이라고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가만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머님이 우연히 보셨고요. 손녀가 맞고 있는 걸 본 어머님이 참지 못하고 달려드셨어요. 고성과 함께 육탄전 아닌 육탄전이 있었고 결국 또 다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이 났죠. 아니 지금 고소가 진행 중인데 자중들을 하셔야지. 그러고 찾아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 머리채를 잡으면 어떡해요? 가중처벌되게. 찾아가긴 뭘 찾아가. 그리고 쌍방인데. 거기가 이분들 집 앞이었는데 그럼 안 찾아간 거예요? 뭐예요? 거짓말을 해도 좀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이 아가씨 머리채 먼저 잡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증언했어요. 거기 눈이 몇 갠데.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거라니까. 진짜 아까부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꾸 이러면 오늘 경찰서에서 못 나가세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간 저와 제 남편의 입이 정말 떡 벌어졌습니다. 딸의 머리채는 산발이 돼 있고 얼굴은 어디 긁혔는지 긁힌 자국이 여러 곳 있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눈이 돌아갈 뻔한 걸 경찰분들이 말리셔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함께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양반들 가만두면 안 되겠어. 감히 우리 손녀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딸과 의논을 했죠. 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맘카페가 직방이라고요. 거기에 글 쓰면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주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소문이 순식간에 나서 그 사람들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한다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맘카페에 글을 썼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고 길게 적었죠. 경찰서에 갔던 시간과 그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 시간, 그리고 어머님과 딸이 맞은 사진들, 최대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소문이나 평판은 최대한 적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있는 사실만 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쓴 글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반응이 훨씬 더 폭발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부터 택배를 가져가거나 우편물을 찢는 건 스토킹 범죄다. 고소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두 사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제 글의 신빙성을 더해준 건 그들이 그동안 동네에 하고 다닌 짓들 때문에 두 모녀의 악행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댓글로 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아니냐, 나도 당했다. 길거리에서 자기를 시끄럽게 굴면 조금만 크게 웃어도 쌍욕을 하면서 지나간다 등등 정말 많은 증언들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그 글은 그 두 모녀에게 쌓인 게 많은 사람들의 댓글로 가득 찼죠. 그리고 제 글의 내용과 댓글의 일부가 여기저기 퍼져나갔어요. 딸의 말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SNS와 커뮤니티부터 나이 든 분들이 많이 가는 곳들까지 고루고루 퍼진 것 같더라고요. 그 두 모녀는 글이 올라오고 일주일 정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죠. 주변에 지인들이 많지 않으니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딸이 그 글과 댓글을 뒤늦게 확인했는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글을 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러 왔나 싶었는데 그녀는 역시나 제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 내려. 싫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거야. 거기 허위사실 어디 있는데요? 지들 유리한 대로 다 써놓고 지금? 어디 가요? 저는 사실만 썼는데 그리고 거기 댓글 못 보셨어요?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던데? 그래서 안 지울 거란 말이지? 네, 안 지울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을 노려보다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그 맘카페에 반박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대부분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네가 억울하고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들이었죠. 저희 어머님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났고 제가 그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먼저 버렸고 그리고 뭐 이상한 소문을 내서 자신들이 이렇게 음해를 받고 있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글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반응이라곤 아직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성 댓글과 글 못 써서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들, 그리고 다 거짓말이라는 주민들의 증언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반응이 그렇자 그 글은 곧 지워졌어요. 그리고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벽마다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은 제 번호로, 어느 날은 어머님 번호로, 어느 날은 딸의 번호로 말이죠.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거나 아니면 글을 지우라는 말만 하고 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 했지만 반복되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멍청한 사람들 같아. 이거 다 기록이 남는데 이렇게 하냐고 자꾸. 못 참아서 그래, 못 참아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짜 세상 좁고 사람 인연 모른다더라고요. 외지에 나가 있던 아들이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인터넷에 요즘 도는 그 글, 그거 우리 집이야? 맞아. 왜 그런 일이 있다고 말 안 했어? 괜히 걱정할까 봐 그랬지. 아니, 그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난리야. 괜히 너 곤란한 거 아니지? 내가 곤란할 게 뭐 있어. 근데 그거 그 집 아줌마 말이야. 아무래도 내 친구 엄마 같아. 뭐?
그 글이 여기저기 퍼져나가서 유명해진 탓에 타지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도 봤나 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아들의 친구라니요. 정말 놀랐어요. 얘기를 듣자 하니 이랬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글을 직접 보지 않고 얘기로만 그런 일도 있다더라 하고 생각했대요. 근데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민이라면서 말을 하더래요. 그 글에서 진상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 외할머니랑 엄마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글을 읽었는데 우리 집 얘기 같아서 너무 놀랐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좁더라고요. 친구 얘기면 글을 내리는 게 좋을까? 아들 생각은 어때? 그 친구 우리 집 갔다고 말했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 글 내려달라고는 말 안 했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답니다. 너무 어린 시절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친엄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때 위자료를 덜 받은 것 같다고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려서 알게 됐대요. 이웃 주민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인연이 없다고는 해도 그래도 아들의 친구의 엄마라니 마음이 안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상의 끝에 글을 지우기로 했죠. 그런데 글을 지우고 얼마 되지 않아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대체 뭘 고소한 건가 싶어서 봤더니 명예훼손으로 저와 저희 가족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아니 사실만 있는데 무슨 고소인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법이란 길고 지리한 싸움이 시작되나 싶어서 골치가 아파지던 그때 방송국에서 저희 집 얘기를 취재를 한다고 들었죠. 그 동네의 피해자들이 우르르 댓글을 단 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동네의 무법자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 얘기를 그 사람들도 들었는지 또 한 번 집으로 따지러 왔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그때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일이 이렇게 커질 일도 없잖아. 사과할 일도 아니었지만 적당히 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람들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곽할머니 딸에게 저희 딸이 또 경찰 부를까요? 아님 취재하신다는 기자님들 부를까요?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취재를 하신다는 분들은 저희 집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더하지 않고요. 물론 더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의 친구 엄마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방송국 카메라를 쳤다, 아니다, 피드도 때려서 경찰서 갔다더라 라는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던 때 그 방송이 나갔습니다. 내용은 온 동네를 누비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곽할머니와 그 딸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희 말고도 이미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노인정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만 해도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제 동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모녀를 욕했죠. 아무리 과거사가 복잡하고 현재가 불행해도 남에게 그 정도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방송이 나가고 곽할머니가 폭발했습니다. 뭐 평소에도 그렇긴 하지만 이번엔 정말 그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띵동 하는 소리에 나가보니 굉장히 험악한 표정을 한 곽할머니가 저를 밀고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며 저희 집 집기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년 내가 니년 죽이고 지옥을 가더라도 죽이고 말 거다. 이러시면 저도 정말 못 참아요. 니년이 뭘 참았다고 못 참았다 지랄이야. 하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릇이다 화분이다 다 집어던지는 바람에 주변 집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와서 저희 집안을 힐끔거렸습니다. 정말 제어가 안 됐어요. 멍하니 보고 있는데 딸이 그 사이에 경찰에 신고한 것 같더라고요. 마침 집에는 저랑 딸밖에 없었거든요. 곧이어 곽할머니 딸이 왔습니다. 엄마를 말리러 왔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다가 중간중간 거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경찰이 와야 끝나려나 하는데 이번에는 경찰보다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주말이고 그 일이 방송을 나가고 나서 집이 걱정됐던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건 아는 일이었는데 아들 옆에는 다른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아이더라고요. 그것도 곽할머니 딸과 똑같이 생긴,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다 봐도 알았을 겁니다. 그 여자 딸이구나 하고요. 지금 여기서 또 뭐 하세요? 그 아들 친구가 잠시 놀란 듯 멍하게 보고 있다가 자신의 엄마와 외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둘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뜻밖의 등장에 너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일시의 동작과 말이 정지했으니 말입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특히 곽할머니 딸이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조용해진 두 사람과 그 모습을 놀란 얼굴로 보고 있는 아들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친구 뒤로 경찰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난리야. 제발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방송까지 나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두 분 때문에 저희가 출동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제발 좀. 경찰이 질린 듯한 얼굴로 들어와서 말을 했어요. 아휴, 이 집 난리 났네. 이거 무단 침입에 남의 집 물건까지 부셨으니까 가중처벌됩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그 피해자분들도 같이 가셔서 진술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경찰서로 곽할머니와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손녀, 저희 집 식구들은 저와 딸, 아들이 함께 갔어요. 곽할머니 딸은 경찰서에 도착해서 내내 자신의 딸의 눈치만 살피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왜 사과를 해? 시끄러워요. 딸의 한마디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엄만가 보다 생각했죠. 그 친구를 향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라는 얘기 들었어요. 학생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학생이 사과를 해? 친구라, 이 집 아들이랑? 제발 소리 좀 안 지르면 안 돼요? 그냥 말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진짜. 너는 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엄마 하지 마. 처음으로 자신의 엄마를 말리는 장면도 봤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곽할머니는 그 뒤로 헛기침을 하고 입을 다물었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이런저런 진술이 끝나고 아들 친구라는 학생의 얘기를 들었어요. 방송이 나가고 너무 부끄러웠다고요. 물론 어릴 때 연이 끊어진 부모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자신의 친엄마라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얼굴 뵙고 대신 사과라도 드리고 싶었다고요. 모르는 사람이면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 텐데 친구 부모님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요. 곽할머니의 딸은 그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 또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참는 게 보였습니다. 곽할머니는 얼굴이 화를 참는 듯 붉어져 있었고요. 저에게 그 아들 친구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경찰분한테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밑에서 안 커서 그런가 따님분은 참 바르시네.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할머니랑 그 따님분 성격이 똑같은데 손녀분은 아예 다르시네. 이래서 어떻게 자랐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 말에 곽할머니 딸이 수치심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키운 적도 없는 딸이 와서 엄마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상황이라니 저라면 죽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정말 조용했습니다. 듣기로는 친구 아들이 가서 사과하고 고소도 취하라고 한 모양이에요. 곽할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안 된다고 했다는 모양이고 곽할머니의 딸은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 곽할머니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웬일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엄마가 안 된다고 싫다고 펄펄 뛰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데리고 가서 그쪽 시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할 테니까 일단 우리 딸한테 내가 사과하러 왔었다고 얘기 좀 전해줘요. 딸이 아는 게 부끄럽긴 한가 봐요. 그 말에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세상 참 좁아요. 저희 아들과 그쪽 딸이 친구일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알겠으니까 설교 그만하고 제 딸한테 얘기 좀 전해줘요. 저는 아직 사과 못 들었는데요. 제 그 말에 한참을 앉아서 분을 삭히는 것 같더니 한숨을 쉬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 하나로 그동안 저희 가족 괴롭힌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과를 하시긴 하셨으니까 따님분께 말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고소 취하하시면 저희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께 사과부터 하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따님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곽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때린 거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사과 받아서 다행이네요. 그 할머니의 성정이 그 정도 말도 꺼내기 힘드셨을 거라고 나중에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그 양반은 엄청 참고 참은 거라고 말이죠. 그 이후에 저희 동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 유명 인사가 됐고요. 한동안 온 동네 사람들의 인사라는 인사를 다 받으면서 지냈죠. 밥을 사주겠다는 분들도 심지어 몰래 집 앞에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그 두 분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곤한 존재였는지 실감이 갔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이 동네를 벗어나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도 도망치듯 밤에 말이죠. 그러고는 한동안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영원히 들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과 저희 집은 그럴 수 없는 연인인가 보더라고요. 사실은 그 친구가 내 여자친구야. 아들의 폭탄 발언에 저희 집 식구들이 한동안 패닉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학생이긴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어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물론 연이 끊어진 부모이기는 하지만 친엄마가 그 사람인 이상 그 집안과는 사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좋으면 된 거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심란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부모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뭐가 중요하니? 그냥 아이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만 보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어머님도 나를 그렇게 보셨구나. 부모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저만 보고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거구나 하고 말이죠. 많은 걸 배운 몇 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엔 별별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것도 배웠고 그런 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듣기로는 그 동네에서는 조용히 지낸다고 들었어요. 하긴 전국에 그렇게 소문이 다 난 이상 이젠 어쩔 수 없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바뀔 수 있다고 한번 믿어보려고요. 저희 어머니는 다시 열심히 노인정에 다니십니다. 그 노인정에도 이제 폭군이 없어져서 평화가 찾아온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는 거기서도 유명 인사가 돼서 제가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인사를 받고 다니세요. 아무튼 과일이랑 고기, 생선 같은 걸 잔뜩 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셨길래 이게 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노인정 할매 할배들이 우리 먹으라고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데도 곧 죽어도 들려서 보내주니 원. 아들과 그 친구는 예쁘게 잘 만나고 있어요. 아주 가끔 저희 집에 놀러를 온답니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그 엄마와 할머니가 생각나긴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